2024년 6월 28일 세계 최대 스포츠 기업 나이키의 주가가 전일 대비 20% 폭락하며 75.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나이키 역사상 최악의 주가 하락으로 하루 만에 284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날 발표된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24년 나이키 매출액은 514억 달러로 전년도 512억 달러와 비교할 때 사실상 성장이 정체되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실적 때문이었을까요? 나이키가 왜 성장 정체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과거 나이키의 성장 전략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창업 이후 나이키는 제품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성장시켰는데요. 1976년부터 86년까지 나이키는 운동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독일 아디다스가 장악하고 있던 미국 시장에서 나이키는 후발주자로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육상 코치였던 빌 바워만이 개발한 와플 솔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러닝 도중 운동화가 미끄러지는 불편함을 느낀 바워만이 와플 기계에서 영감을 얻어 울퉁불퉁한 모양의 고무 밑창을 개발했던 것이죠. 나이키는 이 독자 기술을 적용해 첫 운동화 코르테즈를 출시했습니다. 나이키의 혁신은 계속되었는데요. 1970년대 말 나사 직원이었던 프랭크 루디와 함께 운동화 중창 내부에 압축 공기를 주입하는 에어 쿠셔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84년 NBA 시카고 불스의 신인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과 농구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며 전설의 에어 조던 시리즈가 탄생했죠. 이를 통해 아디다스와 컨버스를 꺾고 단숨에 농구화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나이키는 혁신적인 기술과 스포츠 스타와의 파트너십이라는 성공 방정식을 만들었고 농구를 넘어 테니스, 야구, 축구, 골프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운동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의류와 용품 사업까지 사업 라인업을 완성시켰죠. 글로벌 확장도 본격화됐습니다. 1970년대 캐나다를 시작으로 80년대 서유럽 국가, 90년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남미 국가, 2000년대 러시아와 인도, 2010년대에는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확장의 경우 철저하게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예컨대 남미 시장의 경우 축구 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먼저 공략했고 인도는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시장에 초점을 맞추었죠. 중동의 경우도 무슬림 여성들이 운동할 때 착용할 수 있는 스포츠용 히잡을 개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이키는 2000년까지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21세기 들어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나이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실제 2001년부터 19년까지 나이키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8%대에 불과했죠. 이에 나이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웨어러블 시장에 뛰어든 것인데요. 2012년 손목에 착용하는 나이키 플러스 퓨어 밴드를 출시했죠. 이 제품에는 손목 움직임을 측정하고 운동량을 분석해주는 기능이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나 셀레나 윌리엄스 같은 스포츠 스타와 협업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웨어러블 사업은 불과 2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요. 역량 부족과 경쟁 심화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나이키는 하드웨어 제조 경험이 거의 없었고 IT 기술력도 떨어졌죠. 이미 시장에는 핏빗, 가민 등이 경쟁 중이었고 애플이 2014년 애플 워치를 출시하면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퓨어밴드는 출시 2년 만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나이키는 웨어러블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 실패한 나이키가 다음으로 눈을 돌린 새로운 성장 기회는 온라인 시장이었는데요. 99년 나이키닷컴을 오픈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미국 시장 한정으로 제한된 상품만 판매했었죠. 그러다가 2017년 큰 결단을 내렸는데요.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 입점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이 아마존에 입점하자 엄청난 고객 트래픽이 발생한 것을 지켜본 나이키는 2019년 11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방식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25년까지 D2C 채널을 통한 매출 비중을 전체의 5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발표했습니다. 존 도나호가 나이키의 새로운 CEO로 선임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컨설턴트 출신으로 스포츠 분야에 대한 경력은 전무했지만 이베이 CEO를 역임해 나이키의 D2C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로 선택된 것이었죠.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면 도나호 부임 후 나이키의 성과는 좋았는데요. 2019년 매출 391억 달러에서 24년 514억 달러로 30% 이상 성장했고 나이키 브랜드의 D2C 비중도 31.6%에서 43.6%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핵심 사업이었던 운동화 부문에서 차별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생 브랜드인 호카와 올러닝의 약진은 나이키에게 뼈아픈데요. 나이키가 D2C에 집중하는 사이 이들은 혁신적인 기능과 힙한 디자인으로 운동화 시장에서 약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경쟁자인 아디다스의 부활과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안타의 등장으로 나이키 운동화의 차별화 요소는 점점 위력을 상실하게 되었죠. 결국 운동화 혁신이 멈춘 순간 D2C든 글로벌 확장이든 성장 엔진이 멈춰버린 셈이죠. 따라서 나이키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업인 운동화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제품, 지역, D2C 등 세 가지 성장 동력이 활기를 띨 수 있겠죠. 물론 운동화 사업을 대신할 새로운 핵심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퓨어밴드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2024년 10월 새로운 CEO로 취임한 엘리엇 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이키의 최우선 과제로 혁신을 강조한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될 대목입니다. 나이키 사례가 보여주듯 핵심 사업에 차별 요소가 상실되면 관련 사업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탄탄한 핵심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성장 전략의 기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